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침공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지 시각 15일 재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세계 각지의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원유와 원자재 ETF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면서 일반 D램 반도체가 품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뛰고 재고는 줄고 있는데 양사는 생산 능력을 늘려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LG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 엑사원 3.0이 의료기술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암부터 희귀암까지 진단하는 기술로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파생상품 손실 사태로 신탁상품 판매가 주춤해진 은행들이 퇴직연금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퇴직연금 현물 이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중동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과 주유국들에 대한 엇갈린 경제 전망에 원유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상장지수 펀드 수익률도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증권부 김대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유가의 상승 배경은 뭡니까? 네,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됐고 그만큼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는 7,097억 달러, 우리 돈으로 964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월과 비교하면 1% 증가한 겁니다. 1년 6개월 만에 증가율 0%대를 벗어난 덕분에 이틀 동안 주춤했던 유가가 1.5%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다만 오늘 원유 ETF는 약보합에 마감했는데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와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가 각각 0.7%와 0.1% 하락했습니다. 이 유가가 올랐는데도 원유 ETF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졌군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이번 주 초반에 국제 유가가 4%대 급등하면서 ETF 수익률이 개선되자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란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을 예고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면서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졌죠.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한 달 만에 $80를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원유 ETF도 상승세가 가팔랐는데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와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 HD 모두 지난 8일부터 4거래일 동안 각각 7.9%와 6.4% 올랐습니다. 네. 유럽 전체의 천연가스 가격 지표 역할을 하는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같은 날 연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로 석탄의 수요가 늘면서 덩달아 탄소 배출권 가격도 상승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지난 13일 레버리지를 제외한 전체 ETF 중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아이스 H와 솔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S&P H도 각각 4%와 3.5% 오르며 수익률 상위 10위권에 1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가 석유가 공급 과잉으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며 유가가 5거래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가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 유가 하락세를 부추겼고요. 네. 유가가 내리자 원유와 원자재 ETF 모두 하락 전환했습니다. 물론 이 수익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건 아니지만 한 주 동안에도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점은 투자자분들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소비 판매 실적과 고용 지표 등이 연달아 발표되면서 미국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쏠릴 것 같은데 장기 투자엔 적합한 겁니까? 네, 이번 주만 봐도 유가가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네.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원자재 ETF 중에서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260억 원 순매수했고요. 유럽과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를 178억 원 팔아치우며 가장 많이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내면서 향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원유와 원자재 ETF에 쏠릴 수 있지만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원유처럼 보관이 어려운 원자재는 선물 투자가 효과적인데요. 이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콘덴고 시장에서 만기가 다가오는 상품을 만기가 더 남은 상품으로 교체하는 일명 롤오버 비용이 매달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미래의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콘텐고 시장에서는 롤오버 비용이 드는 거고요. 단기 변동성이 극심하게 높아질 수 있는 게 이제 원유나 원자재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여전히 두 개의 전쟁 리스크가 남아있는 만큼 확전 추이를 지켜보셔야겠고요. 다음 달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하면서 향후 유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대영 기자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본격 호황기에 진입했습니다. HBM 같은 인공지능 메모리뿐만 아니라 일반 서버 D램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제재를 우려한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사재기까지 이어지면서 시장 수요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그동안 반도체 업황이 반등이다, 아니다, 좀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국면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해서 우리가 2017년이나 2018년에 슈퍼 호황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던 건데 지금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대신에 수요가 꾸준히 살아나고 있고 무엇보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실제 이제 상반기 반도체 업황 반등이 이미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제 강도 높은 반도체 감산과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 증가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분석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최근 HBM을 제외한 범용 메모리 수요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해서 나오면서 이런 공포는 다소 사그라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요 D램 제조업체들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8%에서 13% 오른 가격으로 반도체 가격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 2분기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재고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광복절 전날 14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반기 보고서를 공시를 해서 관련 내용을 정했는데요. 네. 두 기업 모두 이제 반도체 재고가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 평가 충당금을 감안하면 한 2조 원 가량 줄어든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 원 가량 줄어든 28조 원 정도로 나타났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재작년 말 정도에 한 15조 원이 반도체 재고가 넘었었는데 정점을 찍은 뒤에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제 판매량이 그만큼 생산량보다 높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네네. 중요한 건 지금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이 반도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도 높은 반도체 감산을 진행한 다음에 현재까지는 다시 큰 폭의 증설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HBM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크게 창출이 되면서 범용 D램 등의 라인이 인공지능 메모리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미국의 빅테크를 비롯해서 화웨이, 그리고 텐센트 등 중국의 빅테크들도 HBM의 증설에 따른 일반 서버 D램 공급 차질이 올까 좀 걱정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서버 D램을 좀 사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다음 달에 미국의 반도체 추가 제재,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반도체 추가 제재를 우려한 중국 기업들의 사재기까지 좀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서버를 비롯해서 기존 데이터 센터도 보통 우리가 2017년, 18년도에 슈퍼 호황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5년에서 7년 주기로 조금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거든요. 딱 지금 그 시기가 물론 이제 중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조금 많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지만 지금도 다시 한번 그런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근에 이제 메모리 가격 상승은 이런 시장 상황을 좀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반도체 수급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당분간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좋은 이 실적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거품론도 있었고 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당장 왜냐하면 이제 너무 반도체 업황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좀 공급 과잉이 오는 거 아니냐.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램 낸드 플래시에서도 공급 과잉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는데 네.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팬데믹 호황기처럼 반도체 생산 능력을 크게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산 이후에 AI 메모리를 중심으로 증설을 먼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을 지금부터 우려하기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해 수십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적자를 봤던 삼성과 SK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를 늘리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현재 장비 반입이 시작된 삼성전자의 평택 4공장은
내년 6월쯤에 그리고 SK하이닉스 청주 M15 엑스팹에서도 내년 말 이제 최신 D램이 양산이 될 예정입니다. HBM은 내년 물량이 이제 앞에서 소식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드러났듯이 거의 완판된 상태고 범용 메모리 공급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호실적은 하반기에 이어서 내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3분기 올해 3분기죠. 이제 팬데믹 호황기에 버금가는 한 영업이익 10조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2018년도에 이제 메모리 슈퍼 호황기를 뛰어넘는 7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3분기에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로 신탁 상품 판매가 주춤해진 시중은행들이 퇴직연금 계좌 확대로 활로 모색에 나섰습니다. 퇴직연금 현물 이전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계좌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호성 기자입니다. 지난 2분기 국내 시중은행의 특전금 전 신탁 잔액 증가세가 4년 반 만에 꺾였습니다. 4대 은행의 특전금 전 신탁 잔액은 95조 원으로 지난 1분기보다 10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금전 신탁은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시장 지수나 기업 주식 등을 구입해달라고 운영 방법을 지정하는 상품인데 특금 신탁의 20에서 30%가 ELS입니다. 올해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불거지면서 은행들은 연달아 판매 중단에 나섰고 이에 신규 취급이 줄고 중도 해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ELS 판매를 중단하는 은행들 있잖아요. 실제로 신규 유입은 없고 기존에 만기 돌아오거나 한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것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이 있는 거죠. 실제 특금 신탁 운용을 통해 벌어들인 신탁 이익은 전년 대비 54% 뒷걸음질 쳤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비이자 이익 확대를 위한 돌파구로 은행들은 퇴직연금 신탁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지난 2분기 말 기준 국내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1년 사이 20조 원 넘게 증가한 14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4대 은행은 올해 안에 ETF 상품 개수를 늘리는가 하면 전문 대면 상담 채널을 확대해 퇴직연금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는 시중은행들의 퇴직연금 신탁 확대 전략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는 은행권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연금 계좌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타 금융권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예산을 관리하는 지자체 금고지기 자리를 놓고 은행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ELS 사태 등으로 은행 영업 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그동안 지방은행들이 관례적으로 맡아온 지방금고 입찰에 시중은행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간 16조 원에 달하는 부산 시금고 선정에 3개 은행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부산은행이 단독 신청하며 시금고를 차지해왔는데 24년 만에 은행 간 경쟁이 붙게 된 겁니다. 국민은행은 올해 부산 신용보증재단에 무려 120억 원을 출연하는 등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며 시금고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역 시금고의 경우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은행이 관리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져 왔으나 최근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앞서 부산 시금고 지정 설명회엔 이례적으로 5대 은행이 모두 참석했고 광주은행은 50년간 맡아온 조선대 주거래은행 자리를 신한은행에 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울산 시금고 입찰 때도 결국 BNK 경남은행이 선정됐으나 국민은행이 울산신보 출연금과 지역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을 확대하며 경쟁을 격화시킨 바 있습니다. 은행들이 큰 규모의 출연금을 투입하면서까지 금고지기를 맡으려 나서는 건 저원가성 예금을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산시 1금고에 선정되면 전체 예산의 70%를 맡게 되는데 이 중 평균 잔액은 약 9천억 원입니다.
조달 비용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는 데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마냥 늘릴 수 없는 환경에서 시중은행들이 기관 영업에 힘을 쏟아 영업 환경을 지방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시중은행의 공세에 지역 금고지기를 지켜왔던 지방은행들의 자리는 위태로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들의 입지가 좀 약화돼서 오히려 지방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방 기업들이나 대출 이용자들이 문턱이 좀 높아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부산시는 오는 9월 시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말까지 차기 시금고 은행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생성형 AI 주도권을 두고 국내외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LG그룹이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 모델 엑사원 3.0을 공개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신무기로 꼽히는 엑사원 3.0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모델과 견주어도 성능과 비용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박혜린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이 엑사원 3.0, 이 2.0이 전작이죠. 전작과 네. 비교해서 어떤 면이 더 나아진 겁니까? 네, 엑사원 3.0은요. 이전 모델보다 추론 처리 시간은 56% 짧고요. 메모리 사용량은 35%나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구동 비용은 72% 줄었는데요. 네. 즉 전작인 2.0보다 2배 빠르지만 비용은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겁니다. 성능 면에서도 메타의 라마나 구글의 젬마 등 글로벌 빅테크 모델들과 비교해도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엑사원 3.0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AI 모델 성능 평가 지표 25개 부문 중 한국어 실제 사용성, 영어 실제 사용성, 수학과 코딩 등 1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네. 세계 최대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허깅페이스에선 엑사원 3.0이 공개된 직후 약 이틀간 인기 순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등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익화가 관건인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AI 거품론까지 나오고 네.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막대한 투자에 비해서 수익을 낼 방법이 없다는 게 명확하지 않다는 게 AI 산업의 아킬레스건인데요. 네. 업계에선 여기서 LG만의 차별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픈 AI나 구글, 메타 등 국내외 기업들이 AI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엑사원은 시작부터 명확한 비즈니스 목적을 갖고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갖췄다고 봅니다. 엑사원 3.0은 특허와 이 소프트웨어 코드, 수학, 과학 등 국내외 전문 분야 데이터 6천만 건 이상을 학습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단적으로 희귀암 진단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암을 AI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폐 조직을 떼어낸 사진을 AI에게 분석을 맡겨봤습니다. 1분도 안 돼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네. 해당 환자의 폐암 가능성이 98%라는 진단까지도 AI가 내렸습니다. 비싼 유전자 검사를 따로 하지 않고 병리 이미지만으로도 AI가 유전자 검사의 결과를 예측해서 희귀암을 진단한 겁니다. LG AI 연구원은 이 기술을 제약업계와 병의원에 공급해서 수익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도 돼서 신약 개발에 있어서 임상시험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 있고요. 네. 병의원에서도 저비용으로 더 빠르게 시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병리 이미지 분석만으로 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어서 임상시험 전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집니다. 저비용으로 그리고 좀 더 시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가격 면에는 확실히 우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상용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상용화 시점은 뚜렷하게 잡히진 않았는데요. 현재 글로벌 제약사와 병원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머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현재 이와 비슷한 모델인 게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가패스입니다. 성능은 비슷하지만 크기는 10분의 1 수준으로 더 저렴하게 활용될 수 있어서 사업화에 있어서도 MS에 밀리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이 나오고 있고요. LG AI 연구원은 하반기부터는 LG 계열사를 시작으로 엑사원 3.0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또 엑사원 3.0을 기반으로 만든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 엑사원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검색부터 요약, 번역, 코딩까지 임직원들의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G는 오는 2027년까지 AI와 데이터 연구 개발에 3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생성형 AI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설탕과 밀가루 회사로 잘 알려진 삼양그룹이 새로운 먹거리인 바이오 분야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양그룹의 의약 바이오 사업을 맡은 삼양바이오팜은 글로벌 시장에서 수술용 봉합사로 유명한데요. 최근에는 글로벌 1위 의료기기 회사와 협력해 완제품을 미국에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수술 부위가 잘 아물 수 있게 도와주는 봉합사. 삼양바이오팜은 국내 최초로 녹아 없어지는 생분해성 봉합사를 개발해 글로벌 봉합 원사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에 공급한 원사만 5천만 달러 규모, 공급 국가는 45개, 기업의 수는 190개가 넘습니다. 내년에는 완제품을 글로벌 회사와 협력해 미국 시장에 공급할 예정. 로봇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에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봉합사 제품, 가장 좀 발달된 기술을 적용한 그런 이제 봉합사 제품을 미국 시장에 출시하게 되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글로벌 회사하고 같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내년쯤에 미국 허가를 받고 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취재 결과 해당 파트너사는 세계 1위 의료기기 회사로 알려진 메드트로닉으로 미국뿐 아니라 중국 시장 진출 계획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 외에 삼양바이오팜은 500만 바이알 규모의 항암주사제 전용 공장 증설을 통해 글로벌 항암제 CDMO 시장 진입도 눈앞에 뒀습니다. 그 CDMO 공장은 완공이 됐고요. 지금 유럽, 일본 GMP 지금 승인을 준비 중인데 거의 다 완료돼 갑니다. 그래서 곧 승인받고 수출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 약물 전달체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현재 글로벌 빅파마와 협의가 오가고 있다며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 대표는 봉합사, CDMO, 약물 전달체 플랫폼 등 주요 사업의 확장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년 안에 매출 2천억을 돌파하고 그 수익률도 한 30% 가까이 확보해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을 문제없이 저희 자체의 수익으로 다시 R&D로 환원하면서 이 대표는 전체 매출의 20에서 30%는 계속 R&D에 투자해 신약 개발 등 새로운 연구 개발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